투표하세요. 뭐래? 근데 이걸 다 말하면 어떡해? 이렇게 되면 안녕하세요. 작업 책방 스의 4월 첫 번째 책방 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근황들을 좀 말씀드리면 메일을 쌓는 마음 북토크를 지난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낮에 진행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오셨죠? 네, 저희가 이렇게 구조를 좀 바꾸면서까지 북토크를 진행할 일은 많이 없는데 그렇게 좀 하게 될 만큼 정원이 모여서 되게 따뜻하고 좀 즐거운 풍경으로 좀 북토크를 진행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 다음 일정들, 다가올 일정들 좀 말씀드리면 4월 10일, 11일 이틀에 걸쳐서 저희가 좀 오랜만에 생일 책방을 재개합니다. 누군지 공개도 되겠죠? 그럼요. 네,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 생일 책방을 열게 되었는데요. 종종 책을 읽는다는 소식을 이렇게 좀 들었던 터라 생일 책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좋겠다 이렇게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좀 기대하면서 저희도 생일 책방을 좀 맞이할 것 같습니다. 투표하시고 네, 이제 선거날이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이제 4월 작가 책상 전시가 좀 새롭게 꾸려졌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이서수 작가님의 장편소설 마을의 가게의 신간 출간 기념으로 전시장이 좀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희 책방에 오셔서 전시를 구경하시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커피 드립백을 하나씩 드려요. 잘 보시면 마을의 가게 표지 이미지가 이제 찍혀있는 그런 드립백이고 방문만 하셔도 드리는 선물이고 도서를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도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이서수 작가님이 이제 독자분들에게 쓰신 이제 친필 편지를 저희가 이제 복사본으로 많이 준비해놔서 책을 구매하시면 이렇게 커피와 작가님의 편지를 세트로 이렇게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풍성한 사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행사들도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4월 20일 토요일에 작가님이 쓰면서 상주하시면서 독자분들을 맞이하면서 사인회를 좀 진행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26일 또 토요일에는 저희 이웃 카페 평영에서 작가님의 북토크를 좀 엽니다. 왜 카페에서 하죠? 왜냐면 아까 드립백 사은품처럼 이 마을의 가게가 소설 속의 마을의 가게가 카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좀 특별하게 뭔가 조금 더 컨셉추얼하게 책을 같이 좀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이런 기획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고 이서수 작가님이 실제로 카페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으셔서 맞아요. 그 이야기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씀도 좋지만 네. 그 카페의 분위기를 느끼면 좋을 것 같아서 평영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이제 이벤트 일정들은 씀 계정을 통해서 조금 공지가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전시 보러 오시면서 틈틈이 그런 스케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 달 동안 이어질 전시에 이어서 이 마을의 가게 책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서수 작가님은 직접 카페를 운영하고 또 문을 닫아본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로서 그런 본인의 경험이 좀 담긴 소설인데요. 마은의 가게처럼 이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공 이름이 마은입니다. 이 친구는 20대 때 열렬히 연극을 하다가 학원 강사도 해보다가 결국 좀 제대로 먹고 살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착 붙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게를 여는 좋은 선택은 아니죠. 네네네. 카페를 심지어 또 가게 중에서도 카페를 차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 가게를 차리는 과정까지는 크게 곤란한 상황은 없어요. 적당히 예측 가능한 피곤함. 어쨌든 뭐 철거를 하고 새로 이제 수중에 있는 돈에 맞춰서 마음에 드는 공간을 찾는 어려움 정도는 다들 이제 무난하게 겪는 어떤 피로이니까요. 근데 진짜는 이제 열고 나서의 일이죠. 카페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리빙텔을 정리합니다. 그럼 이제 지낼 보금자리가 이제 사라지는 건데 카페 푸어네? 아 그러네. 씀푸어. 그래서 마흔이한테 중요했던 거는 카페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 것도 마흔이한테는 조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나의 어떤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텐트를 치고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부터가 이제 굉장히 인생이 확 바뀌는 난이도가 정말 높아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소설에는 이제 마흔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영업자가 등장합니다. 어쨌든 마흔이가 이 낯선 동네에 들어온 거라서
마흔이보다 먼저 카페를 연 근처에 음. 사장님도 있고 뭐 개업할 때 들여놓은 마흔이의 식물이 시든 것을 보고 이렇게 안쓰럽게 잔소리를 하시는 꽃집 사장님도 있고, 그리고 마흔이 계속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는 동안 굉장히 불쾌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열쇠 가게 사장님도 있고, 동네에서 또 오래 버텨서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중국집 사장님도 있고, 다양한 자영업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한 동네에서 이렇게 좀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도 약간 마흔이의 시선과 마흔이의 입장에서 해석하게 되는 그런 일화들이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이런 주변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인물은 이제 마흔인의 가게에 점차 단골 손님이 되면서 약간 우정까지도 쌓아나가는 보영이라는 인물입니다. 보영은 그냥 회사를 다니는 경리예요. 근데 자신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아무리 이 회사에서 헌신을 해도 어떤 팀장의 자리까지는 갈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내서 열심히 삶을 꾸려나가지는 않는, 그냥 적당히 일하는 일상을 반복하는 청년인데, 자영업자로서 삶을 바꿔보고 싶은 마음과 맨날 출근한 회사에서 좀 다른 삶을 좀 기획해보는 보영이의 어떤 관계를 관전하는 것도 좀 애틋하고 뭉클한 지점이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저희는 이 책이 나오기 전부터 이소수 작가님이 여성 자영업자의 소설을 쓴다고 해서 쓰면서 너무 읽어야 한다 이렇게 좀 기다려왔던 소설이고, 또 저희도 자영업자를 하면서 쌓은 우정이어가지고 공감도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럼 각자 읽은 책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카페 얘기네? 박서련 작가님의 경성제일끽다점 카카듀입니다. 끽다점이라는 건 일본어로 키서텐을 한국식으로 발음한 건데요. 경성시대의 카페를 의미해요. 이 카카듀가 맞다. 영화에도 등장했거든? 어떤 영화일까요? 배경이 1920년대야. 그러면은 실제 상영했던 영화에 등장. 네네네, 아주 대중영화. 모두가 다 아는. 저도 알 수 있을까요? 그럼요. 혹시 밀정? 밀정에서 네. 그 독립운동가들이, 네, 그리고 네. 밀정 자체가, 밀정이라는 것 자체가 네, 네, 네. 이중스파이잖아요. 네네네. 그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했던 카페 이름이 그 카카듀야. 듀카카 이렇게 간판에 써있어. 세상에.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충 영화적 배경으로 쓰였다고 하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좀 항일 네네. 관련된 활동을 하던 카페구나. 은밀하게 카페 운영을 하면서 실제는 독립운동가들을 조금 지원하는? 그걸 지금 말해도 되는 건가? 왜냐면 이게 사실 반전이긴 한데. 밀정의 카카듀를 얘기하는 것부터가 사실 그러면 안 돼. 밀정의 그걸 얘기 안 하려고 했다면. 됐어, 그냥 얘기해. 그래. 사실 경성소설에서 항일 메시지를 안 담을 담을 수가 없어요. 네. 사실 그렇죠. 그럼 박서련 작가님이 쓴 그렇지. 경성 소설인데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경성시대에서 진짜 그 메시지를 쓰지 않는 한국인은 없죠. 하지만 독특한 지점이 있죠. 있어요. 네네. 단순히 항일운동만을 담은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은 이경손이라는 영화 감독인데요. 그 1920년대에 부산에서 조선 키네마라는 영화사가 있었어요. 일본인의 자본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곳에서 이경손이 영화를 만들던 그 청년 시절의 이야기도 담겨 있고 3부부터는 이 카카듀라는 끽다점을 이 이경손이 왜 누구와 운영하게 되는지가 나오는데, 그 중심에는 현 앨리스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과연 이 현 앨리스는 누구고 왜 이경손에게 와서 같이 끽다점을 차려보지 않을래요? 라고 했는지, 그렇다면 이 카카듀의 목적은 무엇인지, 뭐 물론 우리가 처음에 말했지만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는 게 재밌다. 예. 왜냐면 이현 앨리스라는 인물이 굉장히 미스테리하거든요. 그건 지금 잘 막아주셨네요. 네, 그것은 그것이라도 책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예전에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 시카고 타자기라는 경성을 배경으로 한, 거기서 또 심지어 카페야. 진짜? 카페를 운영하면서 독립운동가들한테 후원해. 거기서도 카카듀가 시카고 타자기를 재밌게 보셨던 분들에게도 너무 취향 저격할 소설입니다. 또 박서련 작가님이 항상 너무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처럼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렇게 좀
현대가 아닌 소설을 갖고 오신 게 또 반갑기도 네, 하고. 최국녀 강주령 이후에 또 박서련이 박서련했다. 박서련의 역사 소설 읽어야 한다. 추천합니다. 네. 제가 읽은 책은 서윤우 시인의 쓰기 일기입니다. 이 책은 서윤우 시인의 산문집입니다. 벌써 세 번째 산문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목에도 쓰기 일기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시인님의 일기가 담겨 있는데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성실히 쓴 일기가 좀 선별돼서 실려 있어요. 일기 인간으로서 이런 제목의 책을 읽어보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일기는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일기마다 마지막에 시인님의 시가 약간 각주처럼 달려있어요. 시의 전문이나 일부를 실지는 않고 그냥 링크라는 말머리로 시의 제목과 발표한 지면이 실려있는데 너무 그 간지나. 구성이 너무 멋있었고, 진짜. 정말 시인의 산문집 중에서도 시인 산문집이구나, 요거를 굉장히 인식시켜주면서 근데 일기가 또 너무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 앞서 읽게 되는 일기는 약간 시인의 작업 노트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 일기를 쓴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나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어떤 생각의 회로 이런 것들이 뭔가 기시감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일기에 약간 밑줄 긋듯, 내 일기엔 당연히 밑줄을 안 긋지만 내가 쓸 법한 일기에 밑줄을 긋는 느낌으로 저는 정말 공감하면서 읽었고, 이런 기분일까? 다른 사람들이 내 글에 밑줄을 긋는 건 이런 기분일까? 하는 느낌으로 읽었고, 근데 한편으론 또 이렇게 일기를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다. 분명히 저와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일기 인간은 정말 많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일기 쓰기에 진심이구나. 그리고 이런 저와 같이 타인의 일기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쓰기 일기를 무조건 같은 라이너를 읽어보셔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시인님은 뭔가 들키고 싶은 고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기 쓰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깊은 밤에 막 혼자서 조용히 글 쓰는 것 같지만 결국 의외로 자기만의 일기를 이렇게 선뜻 공개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단 말이죠. 그런 대범한 구석들도 되게 반가웠고, 일기 쓰는 시간을 오래 보낸 사람들은 그냥 닮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인님의 목소리를 제가 알진 못하는데 뭔가 시인의 독백처럼도 읽혀서 그냥 낭독하기 되게 좋은 산문집 같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하루 끝에 내 일기는 안 써도 남의 일기 한 장을 좀 읽고 자면 굉장히 좋은 독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목이 네. 너무 간지야. 예전에 황정은 작가님의 일기. 일기처럼 단순하면서 묵직하죠. 쓰기 일기. 이런 제목 아무나 못하거든요. 맞아요. 너무 공감하고 부럽고,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보음 작가님의 우파 아버지를 부탁해입니다. 제가 김보음 작가님 이전 작품 좌파 고양이를 부탁해를 너무 재미있게 읽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2020년에 나온 책이니까 4년 만에 나온 신작인데요. 좌파 고양이 얘기를 조금 하자면 그것은 이제 정치 성향이 다른 엄마와 딸. 근데 딸은 당연히 이제 좌파겠죠? 근데 작가님이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여행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양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엄마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을 한 다음에 맥주 한잔 하면서 정치 얘기를 하게 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지. 이제 뭐 빨갱이 뭐 이런 거 얘기하시니까 엄마 그 유튜브에 나온 거 진짜 믿어? 나 진짜 엄마랑 정치 절교야. 했는데 엄마가 그래? 난 그럼 좌파 고양이는 못 봐줘. 어머니 입에서 나온 제목이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제목이고요. 그 부모와 정치 성향이 다른 자식 간의 그런 에피소드들이 되게 유쾌하게, 근데 그 글이 많지는 않은 에세이였어요. 되게 얇은.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두껍게, 그리고 이제 주어가 좌파가 아닌 우파로 바뀌면서 나온 에세이인데요. 책의 제목이 우파 아버지를 부탁해인 이유는 크게 보면 돌봄 에세이예요.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그 입원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좀 돌봄에 대한 부당함이나 불합리함 같은 것들을 담았는데, 아무래도 가족 중에 환자가 있다 보면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양보호사를 고용할 때 문제점들,
비용이 일정하지 않아서 돈을 더 많이 준다는 곳이 있으면 바로 그만두고 옮기는 상황. 그리고 이들이 현금으로만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 세금을 떼면 이런 뭐 최저시급을 지켜야 되거나 그러면 보호자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잘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현금이 계속 영수증이 떼지지 않은 현금이 계속 지출이 네네 되고.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근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이나 그 협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 또 요양병원에 이제 모셔야 되는데 요양병원이 환자한테 비용을 받는 게 아니라 국가 지원 받는 부분이 되게 큰데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의 신경 쓰기보다는 가짜 항목 같은 것을 넣어서 이제 뭐 나라에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보호자들은 제발 잘 봐주세요 계속 굽신굽신거리게 되지만 정작 환자에게 돌아가는 의료 서비스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쓰셨는데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복지 시스템을 이용할 땐 누구나 이런 좌파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게 세금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내가 이 혜택을 보았든 아니면 이 안에서 부조리함을 보았든 이걸 생각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관리 감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좌파 딸이라서가 아니라 환자의 돌봄을 하는 보호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구나 라는 걸 느꼈고 어쨌든 최근에도 그런 더 커뮤니티라는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한 집단에 모여있을 때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어떤 논의가 펼쳐지느냐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이 책도 좀 흥미있어 하지 않으실까. 커뮤니티의 가족 버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이런 정치 성향으로 붙이는 얘기는 잘 안 나와요. 그건 이미 첫 번째 책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돌봄 노동을 할 때의 나라의 혜택. 되게 의료 에세이 같은 느낌도 있네요. 있어요. 어쨌든 좌파시니까. 시스템의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그리고 기꺼이 나는 세금을 내고 싶을 것 같아. 내가 혹은 더 양질의 어떤 환경을 위해서. 당장에는 세금을 더 내는 게 부담이 되지만 이런 게 시스템으로 잘 구축이 된다면 어쨌든 환자나 보호자를 위한 복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모두 환자나 보호자의 그럼요. 입장을 우리는 다 갖고 있기 언젠가 때문에 반드시 늙을 것이고 보호자가 필요하고 지금 요양원,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100%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네요. 소설 앞두고 소개하기 너무 좋은 책이었네요. 제가 읽은 책은 한겨레 출판에서 펴낸 엔솔로지 문학집 셋셋입니다. 이 책은 이제 한겨레 교육이라는 문학 아카데미를 통해 다양한 문인을 양성해온 한겨레 출판사가 차세대 문인들의 작품을 모은 책입니다. 뭐 출판사 대변이죠? 제가 뿌듯해했나요? 지금 뭔가 이 기획물을? 셋셋이라는 이 제목은 작가, 출판사, 독자 이 세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을 잇는다는 셋셋 그거 세팅한다. 여러분 셋셋셋 네, 이렇게 이름 붙인 출판 워크숍 프로젝트라고 해요. 저도 이걸 찾아보기 전에는 이 의미를 알지 못했는데 저는 처음에 잘못 읽고 한겨레 교육에서 등단한 작가님들의 작품을 모아놓은 거라고 약간 오해했던 거예요. 물론 그 수강을 통해서 등단한 작가님의 첫 작품이 실려 있고 그 밖의 작품들은 심사를 통해서 이런 문인들의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고 다시 한번 1대1로 멘토 작가님들이 붙었더라고요. 작품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1대1 작업을 거쳐서 완성된 작품들이 실렸다는 것에서 이건 진짜 출판 워크숍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맞다. 이 책에는 그래서 되게 애정이 담겨있네. 진짜요. 그 수강생들에 대한. 진짜요. 진짜 문학하는 즐거움과 애정을 가득 담아 만든 책이구나. 그래서 되게 더 신기하고 반갑고 그랬습니다. 진짜 진심이 담겨있는 느낌이었고 이 약간 내일의 문학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한국 문학 읽기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새로운 작가를 내가 제일 먼저 발견해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들의 언젠가의 개인 단행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읽어보시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정희용 소설가의 기다리는 마음이 좋았습니다. 소설 짧게 얘기하자면 반려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떠나는 한 커플의 여정이 자꾸만 지연되는 그 하루의 풍경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면에 자리한 이 커플의 관계의 균열과 그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모양을 굉장히 섬세하게 쓰셨는데 작가님의 그 문체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 언젠가 이한 권의 책으로 작가님의 이야기 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책들을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읽은 책들을 소개해봤고 오늘 책방로그는 특별히 신간도 하나 더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김현지 작가의 기대어 버티기입니다. 김현지 작가님은 저희와 좀 인연이 또 있으시죠. 그리고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실 만한 합정에 있는 문학살롱 초보를 운영하면서 시와 산문을 오래 쓰고 있는 작가님의 신작인데요. 어떤 요일이라는 동료 작가들과 만든 좀 자발적 연재 프로젝트가 네. 있는데 그곳에서 연재했던 잘 다녀왔습니다 라는 글을 기대어 버티기라는 이름으로 좀 확장해서 쓴 에세이집이에요. 그래서 잘 다녀온 이후의 이야기도 담겨 있어서 좀 더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딜 그래서 잘 다녀왔다는 건가요? 어딜 잘 다녀오셨냐면 이제 정신병동에서 네네. 보낸 시간이 이제 잘 다녀왔습니다. 연재에 있었고 그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가 이제 여러 우정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내셨더라고요. 정신병동에서 겪은 이야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도 참 이 사람밖에 없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노래방 시간이 있는데 네, 여기 있더라고요. EX의 잘 부탁드립니다를 부르는 네. 애닉 작가시니까 네,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시작하죠. 그것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네. 사람이니까요. 얼마나 그런 삶이 네. 다이나믹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제 힘들게 그것을 또 받아들였는지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꼭 이런 어떤 커다란 아픔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각자 살다 보면 어느 지점에 약간 멈추게 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원히 멈춰 있을 수 없잖아 거기에. 그러니까 다음으로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그냥 삶의 어떤 속성 같은 것들을 김현지 작가가 겪은 어떤 보낸 날들을 통해서 한번 좀 애틋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이 마냥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만 담고 있지 않고 물론 제목과 이런 표지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정말 멋진 추천사들이 정말 많이 실려있는데 전 유진목 시인님의 글이 진짜 좋았어요. 그 첫 문장, 첫 단락만 조금 읽어드리면 질문한다. 살아야 할까?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살아있어야 할까? 기대어 버티기는 대답하지 않는다. 다만 죽지 않기로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렇게 추천사를 시작하시는데 정말 그 자체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있고 연지 작가님도 다시 다른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이야기들을 이제 확장시켜 나가기 때문에 친구들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는 봄날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4월 첫 번째 책방 로그를 마치겠습니다. 투표하세요. 안녕!